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지역 내 권력 균형이 변화하여 미국은 안보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 되어 지역 내 미군 기지의 역할이 감소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은 강력해진 한국과 마주하게 되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워싱턴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 한국을 경악시킨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의 상황이 1950년대 이후 가장 위험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지난 몇십 년간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많은 이들은 경악했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터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의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김정은의 최근 발언은 결코 허풍이 아니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을 압박해온 기존의 패턴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이 반격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조기 종료된 사례를 들어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안심시키면서도, 김정은은 자신이 일정 수준의 긴장 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북한은 다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둔 국가들이 전쟁 물자를 비축한다는 걸 감안하면 도발을 하되 단기에 그칠 것이고 적어도 장기전 계획이 없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1950년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막강해진 한국의 군사력과 과학기술, 게다가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상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말 그대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버렸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대 역할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처리하기 위해 더 이상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폭탄 발언을 날리면서도,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향후 벌어질 양안 전쟁에 대비해 미군이 북한까지 커버할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상대가 중국임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절대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주둔할 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까지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는 등, 이는 정말이지 섬뜩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어가봤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하게 됐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 아프가니스탄이 쉽게 점령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 방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21년 무기를 버려가면서까지 긴급 철수를 해버리는데요. 이미 붕괴되어 가던 아프가니스탄군은 미군이 7월 바그람 기지를 내주고 탈출하자마자 탈레반 공세의 모든 지역을 순식간에 내주고 철수를 서둘렀으며, 결국 8월 15일 아슈라프 가니가 항복 후 망명하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다르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대규모 미군 철수가 단지 중동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최근 미군은 아프리카 차드와 니제르 등에서도 대규모 병력을 철군 중에 있는데, 이 또한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약 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파견군을 인도 태평양 등지로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미군이 비운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빠르게 점령되고 있으며, 이 상황을 두고 군사학자들은 1975년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났던 베트남전이 전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등 극도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반도 상황으로 넘어와서 당시 콜비 부차관보는 워낙 워딩이 강했던 터라 뒤늦게 이러한 구상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려 하는 건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국제 정세상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간파할 수 있었는데요.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가 방위비를 더 올려받기 위한 협박카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세계 정세를 고려했을 시 오히려 방위비 협상이 미끼일 뿐. 다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군사적으로 급속히 성장 중인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콜비전 부차관보는 한국에 한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요. 지금껏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철저히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인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봉인 해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세계 정세에 얼마나 큰 쓰나미를 일으킬지를 말이죠. 퍼거슨 보고서에 적혀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엔 기술적,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는 핵폭탄 제조물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99%의 적합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시 대략 26,000kg에 육박하는 실제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정도의 양이면 무려 4,330개의 핵폭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며 추가적으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 상당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공급받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특성상 일단 마음만 먹으면 제2, 제3의 재처리 공장을 단 4개월이면 지을 수 있고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의 경우 모종의 이유에 따라 이미 생산에 돌입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육은 자연 리튬에서 추출하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고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력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기폭 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핵미사일이 실제 폭발로 이어지려면 핵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필요한데 이를 제작하려면 연구기간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시험에 필요한 장소와 기간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미국은 아마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모양이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한국의 군수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그룹이었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 실험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굳이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한국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장 활용 가능한 현무 미사일을 조금만 개량하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면 투발 수단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100개 제조가 가능하며 지난 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데다 SLBM 실험까지 성공한 상황을 고려할 시 하루아침에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핵보유국이 되는 소름 돋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중국과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대면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 했던 이유였죠. 애초에 퍼거슨 보고서 자체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붙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극비 보고서였으며 심지어 미국이 추구하는 핵비 확산이 한국에 의해 박살날 때를 가정하여 쓰여진 시나리오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등 이강 체제는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축소됨을 의미하기에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에 들어간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살골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4만 명이라고 대충 내뱉는 트럼프의 지식 수준을 보면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도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주한미군이 오히려 한국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걸 몰랐던 트럼프가 진실을 알게 될 시 과연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전 세계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쇠파이프와 깃대를 휘두르며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점거한 것이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의 총성이 울리고 부연 최루가스가
의사당을 가득 채우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 이 장면은 시위대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이 시위대는 전부 트럼프 지지자들로 바이든의 대선 승리는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며 그의 당선을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인 의사당을 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위대한 애국자라며 추켜 세우며 그들의 행위를 사실상 지지하며 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샀죠. 이에 여러 주에서 기소됐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은 그에게 2024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선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경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4년 만에 바이든과 재대결을 펼치게 됐죠.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각종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는 바이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미국 CNN이 지난 4월 중순 전국의 성인 2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바이든 43%를 앞섰는데요. 아직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언제든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만 보자면 분명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최측근이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ELBRIDG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인데 그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중국과 아시아를 꼽으며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는 질문에는 중국이 우선순위라며 중국을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다음 질문이 꽤 심각한데요. 주한미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했죠. 동시에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 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 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물론 그동안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뼛속까지 동맹이라 생각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최국의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힐 것이라는 확답도 없지만 어쨌든 최측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5년 전 미국의 소리 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현 상황에서는 반대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지금 직면한 문제를 푸는 것이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얻을 결과보다 더 좋은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키는 것이 더 엄중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불과 5년 뒤 의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 역시 핵무장에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6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고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체 핵 개발을 물었을 때는 54.7%가 찬성했습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하는 등 한국인 절반 이상은 자체 핵 개발에 찬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점이 꽤 놀라운데 아마도 북한과 중국 등 외부의 위협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해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는 한국이 지정학적 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미 다트머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데럴치 프레스가 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기고문이죠. 제니퍼 린드 교수는 그간 꾸준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 학자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졌습니다. 2009년 포런 AFFAIRS에 쓴 사과의 위기 더 페럴즈 어브 어팔러지를 통해 일본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잔혹행위를 부인하지 말고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도 이를 수용해 서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상당한 소수 의견임에도 주요 언론에 이런 글이 게재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한데요. 린드 교수는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이라며 중국의 부상이 한미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지구에서 지워버릴 각오로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고 동맹국들도 전부 동참해주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경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미동맹 악화의 또 다른 요소는 북핵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만약 미국이 보복한다면 미 본토가 타겟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북한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각으로 쏴 약 10km을 날았는데 고각이 아닌 약 40도가량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15km를 날 수 있어 북한 어디에서 쏘든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거나 타격할 기미가 보이면 지체 없이 미 본토로 핵무기를 쏘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미국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동의할 리가 없어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린드 교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핵무장이 한국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은 뻔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무장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은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NPT 제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기고문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본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9년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미국 과학자협회 FAS 회장 찰스 퍼거슨 찰스 D. 퍼거선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죠. 2015년 4월 27일 퍼거슨은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와 관료, 의회 관계자 1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가 위태로워지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제재의 폭풍을 이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이후로 인도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당했으나 이 제재는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서의 인도의 가치가 너무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인도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없지만 인도와는 달리 전 세계, 특히 미국인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퍼거슨은 제재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아 몇 달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퍼거슨은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무가 개발에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필수적인데 핵물질의 경우 당시 한국은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이 500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라늄의 추가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최소 핵폭탄 100개 제작이 가능한 500kg의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하죠. 핵탄두 설계의 필수적인 고속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한국 기술력이면 벌써 확보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반 체계도 답은 같습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강 미사일 중 하나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역시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잠수함 발사가 가능한 SLBM까지 확보해 육해공 어디서든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퍼거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가장 껄끄러운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겁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6개월이면 만들어낸다고 확신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핵 개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 보유를 선언한다면 중국은 한국을 겁박해서라도 막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2017년 주미 중국 대사 추이텐카이는 위 보고서가 공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를 반대한다며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런 주장은 최근 행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1964년 가까스로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로 그간 중국은 최소 억지 전략을 내세워왔습니다. 즉,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선제 불사용 원칙에 따라 중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핵 전력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협회는 지난 2021년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선장 하미시 인근에 800km의 부지에 110여 개의 핵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에 앞선 6월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소를 인용 중국이 간수성 위먼 사막지대에 120개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경우에만 사용한다던 선제 불사용 원칙은 어디로 가고 급격히 핵전력을 늘리는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이 차고 넘친다는 한국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배지 배치 2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류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 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 4 SLBM은 길이 10c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의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열돈이 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발사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발사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 44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 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가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5가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10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 5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여 원의 매출과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 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인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칩을 향해 펼쳐지는 여정은 J.R.R. 톨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 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 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올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하나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올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 원팀을 구성하자입니다.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운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올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오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올트먼의 오픈 AI는 챗GPT를 운용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올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하나로 9,300조 원,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올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올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올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트먼이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맡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 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 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분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라마3을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의 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 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 따르면 찰스 슌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S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COWS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 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산나노 NM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의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B100 반도체에 TSMC의 산나노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TSMC의 산나노 5나노 생산 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나노 5나노는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나노로 옮겨가면서 TSMC의 산나노 5나노 생산 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산나노를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긴 어렵고 삼성전자는 산나노 5나노 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